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이론 특강이죠. 자, 지난번에 테마 7번까지 했고, 자, 오늘은 8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자산, 금융상품이죠. 먼저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자,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는 금융부채나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 요거를 우리가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자,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하나 있을 때, 자, 이런 기업이 있을 때, 자, 얘는요, 여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요. 자, 얘가 이제 주식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주식을 취득하지만은 얘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는 자, 지분상품을 발생시키고 또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이 사람이 사면은 자, 이 사람은 채권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데 비해서 여기는 사채라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거래들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자, 22페이지에 그래서 금융자산에 어떤 것이 있느냐? 금융상품이죠. 자, 먼저 현금, 자, 또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성의 권리, 자,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적인 권리, 또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또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자, 요게 바로 금융상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자, 먼저 금융의 수단이거나 금융상품이 아닌 거, 예를 든다면은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 이런 것들은 자, 금융자산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으로 결제되는 자,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 우리가 이제 선급금은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결제는 재고자산으로 이루어지죠. 자, 건물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결제는 유형자산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러한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어야 되잖아요. 계약이어야 하는데 계약이 아닌 것들이 있죠. 자, 우리 대표적인 게 법인세. 우리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자,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르는 채권, 그래서 법인세 자산, 이연 법인세 자산 이런 애들은 자, 우리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금융자산의 분류. 자, 먼저 채무상품. 자,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어요. 자, 먼저 지분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증권이 있죠. 그러면 지분증권에는 자,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게 있고요. 또 뭐 하나 억지로 한다면은 관계기업 투자. 자, 관계기업 투자 요게 지분증권이죠. 그 다음에 채무증권에는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그 다음에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채무증권의 세 종류다. 자, 따라서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자, 채무상품이고요. 자, 얘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얘는 구성 요소가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이 돼 있고, 자, 이런 애들은 원금, 이자 이외에 기타의 목적도 있는 거죠. 자, 요거를 A라고 한다면 A는 그대로 갖고 있고, 자, 또 기타. 그러니까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얘는 끝까지, 만기까지 안 팔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얘네들은 자, 원금과 이자를 받다가 그냥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계약상의 현금 흐름은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 사업 모형은 원리금만 수취한다. 그에 비해서 채무상품 중에서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자, 요거죠. 원리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매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자, 이거는 채무상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립니다. 이거는. 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주식. 주식 중에서 얘하고 얘하고 얘는 자, 요거는 이제 선택 가능한 거죠. 자, 내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샀느냐, 아니면 그래도 2, 3년 갖고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최초에 취득할 때 회사가 난 이걸로 갈 거다, 나는 이걸로 갈 거다, 최초 취득 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의 경우는.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려면 자, 대전제는 뭐예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적어도 이제 장기 1년 이상 투자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업 결합 조건의 조건부 대가가 아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유가증권의 인식과 측정. 자, 이러한 금융상품은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다만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는 언제 인식해요? 매매일 또는 결제일. 우리 주식 사면은 오늘 주문을 하면은 대금의 결제는 이틀 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자, 최초 인식 금액은 자, 이제 취득가액이 있잖아요. 얘는 취득한 원가 요거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겠죠. 자, 취득의 부대 비용은 얘는 어떻게 돼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원가에 더하지 않죠. 근데 다른 것들, 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단기손익은 자, 다시 한번 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자, 취득 원가만 원가가 돼요. 그 외에 취득의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 기타 포괄이 됐던 얘네들 기타 포괄 손익이 됐던 관계기업이 됐던 기타 포괄이 됐던 삼각구 원가가 됐던 얘네들은 취득 부대 비용을 이렇게 포함해야죠. 포함해서 얘를 취득 원가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만 취득의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떨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취득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라. 자, 그렇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 원가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조.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시 인식금액이 공정가치예요. 그리고 이제 후속 측정도 공정가치로.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다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죠. 이자를 받든 배당금을 받든 다 단기의 수익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시 공정가액에다가 거래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후속 측정 뭘로 이루어요? 삼각구 원가로 측정해야죠. 장유유소에 나오는 그 삼각구 원가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없고, 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얘는 다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취득할 때는 거래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측정은 역시 공정가치로 하겠죠. 제목이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삼각후 원가 측정, 얘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 얘네들은 공정가치로 측정. 다 제목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얘는 어디로 가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죠. 자, 당기손익에 가지 않는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제거. 자, 금융자산의 제거는 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 제거 조건에 충족했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처분하면 그때 제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처분 금액과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직전 회기 기말의 공정가치하고 처분한 금액, 그 차이를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에 샀느냐? 자, 여기 이제 당기손익이에요. 자, 10,000원에 샀다가 11,000원이 됐다가 여기서 12,000원에 처분하면은 얘는 10,000원에 산 게 11,000원으로 이미 회기 기말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으로 이미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갔어요. 그러므로 자, 이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9,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00원의 처분손실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 이제 기타 포괄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기타 포괄 손익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다시 지분상품이냐 채무상품이냐 요게 틀려지죠. 그래서 얘는 10,000원에 샀는데 11,000원이 됐다가 자, 12,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자,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판 거죠. 그래서 이제 2,00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익, 잉여금으로 처분손익을 자, 이 처분손익을 자, 이익 잉여금에 반영을 하는 거고, 자, 이게 채무증권이다. 그럴 땐 똑같아요. 10,000원이 12,000원이다. 그럼 2,000원 이익인데 요거는 자본의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자본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얘는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고, 얘는 자, 당기손익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자, 처리가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자, 지분상품인 경우에는 자, 수취한 대가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 경우 기타 포괄손익 누구의 액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에 대체할 수 있고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10,000원인데 중간에 이거 필요 없어요. 12,000원 그러면은 2,000원인데 얘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지 당기손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얘가 이제 채무증권이에요. 그러면 밑에 자, 처분금액과 처분 직전 상각 후 원가, 이 경우 기타 포괄손익에 누적된 평가손익은 처분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 자, 재분류 조정한다. 그래서 당기손익에 반영이 된다. 이 소리예요. 요거는 이 중간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손상은 뭐야?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우리 이를 손상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보세요. 자, 먼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신용 위험 손실, 손상 차손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자, 거기에 생기는 손상 차손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손상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이든 자, 삼각구 원가든 다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당기 손익의 경우에는 자, 손상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당기 손익은 자, 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손상이 됐으면 손상된 금액이 바로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은 인식하지 않는다. 왜? 평가 손실을 통해서 이미 당기 손익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3개 자, 인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채무 상품의 경우에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채무 상품 중에서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거 2개만 손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재분류. 자,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자, 재분류를 허용하고 있고,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를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기타 포괄이나 삼각구 원가로 갈 수 있다. 재분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기타 포괄 손익을 당기 손익이나 삼각구 원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사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재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재분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관계기업 투자라고 있었죠? 요거는 이제 타 기업을, 자, 다른 기업을, 내가 지배할 목적으로, 자, 지배할 목적으로, 어느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하고, 자, 관계기업 투자로서 발생하는 모든 영향은 지분법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내가 자, 자산이 10억이고 자, 부채가 4억 자, 자본은 6억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의 주식을 내가 얼마에 샀느냐? 자, 30%를 샀어요. 그러면 1억 8천에 샀죠? 그러면 이제 관계기업 투자. 자, 1억 8천. 자, 현금으로 샀다. 현금이 1억 8천. 근데 이 회사가 당기 순이익을 1억을 보고했어요. 그럼 나는 이 기업의 3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1억의 이익이 나왔다면 나는 재산 가치가 3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차변에 관계기업 투자를 3천. 그리고 요거는 지분법 이익. 지분법 이익 3천.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자, 그랬다가 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배당을 얼마 받았느냐? 현금으로 자, 4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요. 이 회사가 4천을 배당하면 나는 이 중에 30% 12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자, 현금으로 들어오면은 요 현금을 받은 만큼 관계기업 투자가 죽어지는 거죠. 관계기업 투자 자, 1200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내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돼요? 1억 8천에다가 2억 1000이다가 2억 1000에서 1200이면은 1억 9800이 되겠죠? 자, 맞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회사는 6억에서 1억의 이익이니까 7억. 거기서 4천만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6억 6천이잖아요. 자, 6억 6천에 나는 30%를 소유하고 있죠? 그럼 368, 368 해서 1억 9,800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테마 9번
자, 이번에는 투자부동산. 자, 투자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자, 어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뭐예요? 취득 목적이 시세 차익이죠. 자,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지 유형 자산이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자, 소유자나 금융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래서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은 자, 쉽게 정리됩니다. 자, 먼저 투자 부동산의 포함 여부. 자,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1번 장기 수익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직접 소유하면서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대요. 우리가 리스에는 금융 리스가 운용 리스가 있죠. 운용 리스는 사용료를 받는 거고 금융 리스는 파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운용 리스로 제공했대요. 그러면은 매월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이다. 자,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자, 또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면 이런 애들은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해라. 자,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먼저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부동산. 그러면 재고 자산이죠.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면은 재고 자산이고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거나 개발 중이래요. 그럴 때는 건설 계약을 적용해야죠. 자, 따라서 자,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대요. 자가 사용 부동산은 유형 자산이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자, 금융 리스로 제공된 부동산, 이것도 리스 외계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투자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식 및 측정. 자, 어떤 경우에 얘를 장부에 기록하느냐. 자, 언제나 자산의 인식은 그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자, 그때 장부에 기록합니다. 자, 이때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합니다. 그냥 구입원가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부대 비용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원가에 포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때 따라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무조건 그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예요. 딱 하나.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수수료 비용으로. 다른 것들은 다 무조건 취득 원가에 포함이죠. 자,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거 왕별하세요. 자, 먼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초기 원가. 요거는 투자 부동산의 원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2번,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운영 손실.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재료나 노무비, 기타 경비에 비낭비된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은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 할 수 없다. 자, 먼저 인식후 측정. 자,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자, 보고기간 말에는 공정가치 모형이나 자, 원가 측정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자, 취득원가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금액 한 금액, 그래서 재평가 모형이나 원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죠. 이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분류별로 적용을 하죠. 근데 투자부동산은 자, 재평가 모형이라는 말을 안 쓰죠.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합니다.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그냥 그대로 원가로 가든지 아니면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동일하게 원가로 가면 원가,
공정가치로 가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어느 놈은 원가, 어느 놈은 공정, 이거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측정과 원가 측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을 한다. 자, 그래서 뭐 일부는 공정, 일부는 원가 모형 이거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으로 하면은 감가상각도 하고 손상도 인식합니다. 대신에 평가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는 감가상각 할 필요가 없고 손상도 인식할 필요가 없죠. 왜? 공정가치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고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손상 안 하고 평가만 하는 거고, 원가 모형은 반대로 감가상각도 하고 손상도 인식하지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 10. 자, 주식회사의 자본. 자, 이 자본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먼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이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먼저 분류하시고, 자, 자본잉여금 세 가지는 꼭 외워야죠. 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는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정은 요거의 반대.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이 자본 조정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게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나, 그 다음에 신주 청약 증거금. 자, 이러한 것들은 자본의 플러스 항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칠판에 하얀 글씨는 자본의 플러스, 빨간 글씨는 자본의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는, 자, 우리 아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자, 요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이익, 해외 사업의 환산 이익,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 그 다음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자, 해외 사업 환산 손실. 자, 주의할 거, 재평가 손실은, 자,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재평가 손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주의.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과, 그 다음에는 임의적립금. 자, 임의적립금에는 자, 미타 손익, 감별사가 되자 배신. 그래서 손실전보적립금, 감채적립금, 별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자가보험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의 신축적립금. 그 다음에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요게 바로 이익잉여금이죠. 자, 주의할 거. 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강제 법정 적립금으로서, 자,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강제로 적립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에는 자,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죠. 자, 적극적 적립금과 자, 소극적 적립금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신감사 요거는 적극적 적립금이고, 자, 나머지 것들은 소극적 적립금이죠. 자, 이때 적극적 적립금은 목적이 달성되면은 별도 적립금으로 넘어가고, 소극적 적립금은 소멸돼 버리죠. 자, 요것만 좀 완벽하게 외워 놓으시면은 자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패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거 쭉 정리.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저 정도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적극적 적립금. 자, 신감사. 자, 이때 신축 적립금을 다른 말로는 시설 적립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적립금은 목적이 달성되면은 자, 별도 적립금으로 대체돼서 회사 내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적립금은 목적이 달성되면은 소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적립금이죠. 자, 법정 적립금은 자본에 전입되거나 결선 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대신에 임의 적립금은 자, 뭐예요? 다른 모든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요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얘는 자, 자본에 전입하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메꿔주는데 여기에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주식의 발행. 자, 주식의 발행 방법은 그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액면 발행, 평가 발행이고, 그 다음에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는 할증 발행과 액면보다 낮게 발행하는 할인 발행,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면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액면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할인 발행하면 그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리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이 나왔을 때 자, 이 잉여금에서 3년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쟤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잉여금의 처분 항목으로서 3년간 균등하게 자, 잉여금에서 메꿔버릴 수 있다.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할인 발행 볼까요? 납입 자본의 감소 항목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한 후 잔액이 남는다면 발행한 연도 또는 증자 연도로부터 3년 이내 균등액을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서 메꿔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주청약 증거금의 회계. 자, 이건 뭐예요? 신주청약 증거금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먼저 청약을 받잖아요. 그럼 청약을 받으면 자, 차변의 현금 5천. 그러면 아직 우리 회사는 주식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신주청약 증거금으로 이렇게 떠는 거죠. 그럼 요 신주청약 증거금은 자본 조정의 플러스 자본 항목이죠. 자, 그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이제 대변의 자본금이 액면 4천이다. 그러면 이제 신주청약 증거금이 없어지죠. 5천. 그러면은 우리는 4천만 원의 주식을 5천에 발행한 거니까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항상 요 신주청약 증거금은 자본의 조정 항목의 플러스 항목으로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렇게 소멸되죠. 그럼 우리 회사는 4천만 원의 주식을 5천에 발행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 나온 거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실질적인 증자와 형식적 증자. 이건 뭐예요? 증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증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실질적인 증자와 자, 형식적인 증자. 이건 뭐예요? 실질적인 증자는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 이게 실질적인 증자고, 형식적인 증자는 자리바꿈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5천이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이 500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은 6,500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회사가 자, 여기 있는 이익준비금하고 여기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헐어서 주식으로 교부해 주는 거예요. 주주에게. 그러면 요 1,500이 여기로 올라가죠. 그러므로 우리 회사 전체 자본은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형식적인 증자, 자리바꿈이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바꿔주면은 그런 증자를 형식적 증자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증자와 형식적 증자의 의의. 자, 실질적 증자는 현금이나 또는 건물, 토지 등의 유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증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에 전입을 하여 자본금이 늘어난 거.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 그것도 똑같죠? 자, 우리가 회사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 감자. 그 다음에 형식적 감자는 회사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결성금을 전부할 목적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해버리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식적 감자라고 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 자, 요거는 뭐 별거 아니죠. 자기 주식의 취득과 처분. 자, 유통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왔습니다. 자, 우리 회사 발행 주식은 액면 5,0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6,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거를 10주를 내가 매입을 하면 차변에는 자기 주식 현금 6만 원 이렇게 했다가 자, 얘를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반을 팔았어요. 자기 주식을 3만 원을 팔았는데 얼마를 받고 팔았냐? 얘를 4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10,000원 이익이 나왔네요. 그런 이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랬다가 또 자기 주식 나머지 3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3만 원을 팔았는데 이번에는 10,000원에 팔았대.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는 2만 원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존재하네? 그러면 얘부터 깔아 이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10,000원 이렇게 없애버리면 나머지 10,000원이 요게 자기 주식의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있던 건 여기 와서 없어지죠. 그럼 우리 회사는 10,000원만 손실이 나온 거죠. 왜? 우리는 자기 주식 얼마야? 6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지금 5만 원에 팔았잖아. 6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면은 10,000원만 손해죠. 그래서 언제나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두 놈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죠. 무조건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자기 주식의 처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태워버렸을 때 이때는 이제 감자가 되는 거죠. 자본을 줄이는 것을 감자. 그래서 이익이다 감자 차익, 손해다 감자 차손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립금에는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이 있는데 법정 적립금은 요거죠, 요거. 이익준비금. 자, 얘는 얘를 강제 법정 적립금. 자, 그리고 얘는 임의 적립금. 자, 임의 적립금에는 적극적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 적극적 적립금에는 신감사시효. 그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이 생겼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 순서. 자, 우선 제일 먼저 밑에서 위로 가시면 돼요. 제일 먼저 임의적립금이 있으면 임의적립금에서 메꿔주시고, 그러고도 못 메꿨다. 이익준비금으로 메꾸시고, 자, 그러고도 못 메꾼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시면 돼요. 자, 맨 밑에 결손금 처리 순서 1번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이 두 개가 있죠. 왜요?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이 있었어요. 이때는 먼저 자, 소극적 적립금을 먼저, 그 다음에 적극적 적립금을 나중에. 그게 임의적립금 순서예요. 그래서 요걸로 메꾸고 요걸로 메꾸고 손해가 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익준비금에서 메꾸고, 그리고도 못 메꿨다. 자본잉여금에서 메꿔라. 그래서 그 9번 결손금 처리 순서 그거 왕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해 주시면은 뭐 자본은 별로 중요한 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